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로 옮겨져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 전기 공급을 위한 엄빌리컬 타워 연결 등 본격적인 발사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주 발견된 기계적 결함의 보완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됐던 부품을 교체했고 다른 센서와 기체에 대한 점검에도 문제가 없어서 새로운 문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한 발사에 문제가 없다는 관측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어갑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일에 고흥에는 비 소식이 없고 지상풍과 고층풍 모두 발사 기준 이내의 약풍으로 예상돼 발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제는 백신에 맞지 않은 사람도 요양병원에서 대면 접촉 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사전 검사와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똑똑한 드론을 한국인이 주도하는 미국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바람의 강도와 풍향을 스스로 학습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건데 제작 비용도 싸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일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져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네, 지금은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컬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등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루 우주센터입니다. 네, 지난주 1단 산화제 탱크 내에 센서 오작동으로 발사가 취소됐던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돼서 이제 기립을 완료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출발해서 8시 44분 제2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 이동 차량, 즉 트랜스포트에 실려 이동됐는데 1.8km의 거리를 사람이 걷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지난주 이곳 고흥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오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이동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11시 10분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기립은 수평 상태로 이송된 누리호를 이렉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말하며 고정은 누리호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발사대에 고정하는 작업인데 이 기립과 고정이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오전 일정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오후에는 엄빌리컬 연결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엄빌리컬은 우리말로 탯줄이라는 뜻인데요. 엄빌리컬은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누리호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누리호는 기존 나로 발사대와 달리 제2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데 제2발사대는 누리호 발사를 위해 만든 일종의 전용 발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 45m의 엄빌리컬 타워를 설치해 누리호의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 등을 공급합니다. 엄빌리컬 타워를 통해 누리호의 연료와 산화제 그리고 전원 등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지난주 누리호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1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 오작동으로 발사가 취소됐었죠. 오늘도 모든 과정에서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내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항우연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문제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일정은 대략 7시쯤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별도의 브리핑 없이 내일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누리호가 드디어 내일 2차 발사될 예정인데요. 내일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내일은 직접 발사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우선 수직으로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사 약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연료와 산화제 충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돼도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돌발 변수가 생기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오후 4시 발사가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루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륙은 당분간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20일 밤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방은 장마 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 전선은 이번 주 목요일쯤 내륙으로 북상해 금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른 일도 가끔 일어나죠.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직접 해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신기한 일들. 네, 오늘 과톡에서는 꼭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신기한 실험들을 대신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과학계 핫 이슈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핫 이슈.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왜 무슨 일인데? 내년 원력 요항이 발표됐어. 원력 요항 그게 뭔데? 원력 요항은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4절기, 명절 등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야. 근데 뭐가 문제야? 올해보다 쉬는 날이 이틀 줄었어. 설날 연휴 첫 번째 날인 1월 21일이 토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도 토요일, 추석 연휴 세 번째 날도 토요일이야. 아, 진정해. 어차피 날짜는 돌고 도는 건데 뭐. 연휴 많은 연도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가? 우리 모두 내후년 원력 요항을 기대해보자고. 오케이, 알았다규. 헤헤. 과떡. 여러분,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하, 무슨 파티냐고요? 바로 코딩 파티. 와우, 그게 뭔데? 코딩 파티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재미있는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온라인 체험 행사인데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코딩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능하다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댄스 파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영상 속 설명을 듣고 블록처럼 아이콘을 맞추면 동물을 춤추게 하는 코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참 쉽죠?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인증서도 나오는데 2개 이상을 모아서 이벤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까지 증정한다고요. 어때? 재미있겠지? 그럼 모두 코딩하러 가보자구. 작은 마을 아담한 시골집에는 순박한 청년 현민이가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다. 아유, 어머니 시원하셔요? 시원해요. 건강하세요. 건강해야지. 마을의 효자로 소문난 그는 어머니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아들 왔어요. 왔어. 아니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에 이게 뭐예요? 건너편 임시 개돈 10만 원, 게이트볼 회비 3만 원? 까먹을까봐 펜으로 썼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유성펜으로 쓴 거 아니에요? 내 타올로 밀며 지워지나?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피부 싹 벗겨져요. 그럼 어째? 걱정 마세요. 바로 이게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아들이 꺼낸 건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제? 아니 이건 선크림 아니요. 그치요, 선크림이지요. 자,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크림을 이렇게 뿌리고, 자, 그 다음에 쓱쓱 비벼요. 비빈 다음에 물티슈로 닦게 되면은 아하니 이럴 수가. 깨끗하게 닦인 유성펜. 그저 선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낙서가 지워지는 신기한 현상.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겨? 이건 바로 선크림 속 유분 때문이에요. 유분? 이 유성펜은요, 말 그대로 기름 베이스로 한 잉크가 들어있어요. 선크림에도 유분, 즉 기름이 들어있다 이거지요. 결국 기름 성분이 있는 유성펜의 잉크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인해 분해되고 손의 낙서가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머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쩍쩍혀? 이거 누구 닮았어? 누구긴 누구예요? 어머니를 닮았지요.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례가 들렸나 봐. 에이. 오메 오메. 물을 마셔야겠는데. 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물병이 있네. 알기네요. 그런데 물을 마신다더니 마을 회관까지 온 어머니.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힘겹게 물을 뜨는 걸까요? 비리 양반, 이게 우리 아들이 사준 정수기인데 내가 됐다고 하는데도 자꾸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산겨. 아들이 사준 정수기를 자랑하려 먼 길까지 물을 들어온 어머니. 하지만 수전증이 문제다. 현민아. 어머니. 네. 현민아, 이게 좀 이상하다. 예. 물이 안 나와. 아이 어머니 당연히 물이 안 나오지. 오시는 길에 지금 물을 다 쏟으셨구만요. 그려? 그럼 다시 떠와야지. 다시 떠온다. 아이 어머니 같이 가요 그럼. 아유 진짜 어머니. 아유 어머니 그냥 여기서 물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 혹시 뚜껑은 없는 거겠죠? 없지. 그럼 이걸 써보셔요. 에이, 뭔데? 짠! 아니 이건 탁구공 아니야. 어머니, 놀랍게도 이 탁구공으로 물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떡혀? 이리 줘보셔요. 자, 먼저 물을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우고 물이 찬 물병 위에 탁구공을 놔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뒤집어요. 뒤집고 나서 야, 그거 물 가만히 있어요. 몰라. 요거 이 탁구공을 놓게 되면 어휘? 놀랍게도 탁구공이 그대로 붙어있다? 이렇게 해도 안 흘러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게 물병과 탁구공 사이에 있는 대기압과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물통을 뒤집게 되면 물통 속 압력과 물의 무게, 탁구공의 무게로 인해 중력의 힘을 받아 아래로 쏟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표면 장력과
대기압이 탁구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력과 같은 힘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물통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이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에이,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에이. 아 중요한 볼일이요? 그래. 어머니가 가방에서 소중하게 꺼낸 건 복권? 이것만 있으면 촬영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예? 뭐라고요? 아니요. 예. 이거 한번 이제 긁어봐야 되는데. 응. 근데 아유, 뭐 어머니 뭐 찾으셔요? 아니 긁어야 되는데 동전이 없자. 현민아, 너 동전 있냐? 아이고 어머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카드 결제를 하지 누가 동전을 들고 다녀요. 어머니 그냥 손톱으로 긁어요. 나 어제 손톱 바싹 깎았어. 발톱으로 긁을까? 아이고 그 뭐 흉측하게 그게 무슨 얘기셔요. 있어봐요. 이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할 아들의 비책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게 뭐야? 손 소독제요. 자, 줘보세요. 이 복권이에 손 소독제를 이렇게 뿌리고, 자, 다음은 휴지를 꺼내서 이걸 비벼보세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숫자가 뭐야? 그냥 한 방에 지워지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셔요? 모르지요. 그건 바로 이 복권의 잉크와 손 소독제의 에탄올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에? 즉석 복권에 있는 이 은박은 대부분 회색의 특수 잉크를 두껍게 입힌 것인데요. 손 소독제의 에탄올은 이러한 잉크 성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권과 손 소독제가 만났을 때 한 방에 복권의 은박을 벗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깡이야. 꽝이네요.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TV나 틀어봐. TV요? 그 YTN 사이언스 말이죠. 나는 항시 그 채널만 봐. 유익하잖아. 복권이 안 됐다고 그냥 방송을 갑자기 급 열심히 하시네요. 과톡이나 보자. 아이 그러시지요. 그게 제일 재밌어. 가또 건다. 아 저게 제일 재밌어. 그렇게 모자는 과톡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네, 앞서 날씨 관련 취재기자 전화 연결 과정에서 화면 노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요양병원을 찾아 대면 접종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열 하루째 10,000명 미만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인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대신 가을 재유행 대책을 세우는 데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오래 생이별해왔습니다. 간혹 허용되던 대면 접촉 면회는 면회자 모두 백신 접종이 완료돼야 하는 데다 기간과 인원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못 들어왔어, 엄마. 하고 다음 사람 밖에서. 하지만 이제 사전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백신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과 외박 제한도 넉 달 만에 풀립니다. 4차까지 백신을 접종했거나 2차 접종 뒤 확진됐었다면 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 확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열흘째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위중증 환자가 70명대로 내려앉은 덕입니다. 하지만 주간 사망자가 여전히 100명이 넘어서 감염 안정권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격리를 해제하거나 하루 이틀만 단축해도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은 오미크론 여파로 생긴 항체 효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항체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대유행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올 여름에 휴가철 매개로 해가지고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결국 한 9월 정도 가게 되면 결국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역당국은 당분간 가을 재유행 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 FDA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한 것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 시작할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도심공항이 다음 달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오가는 리무진 버스의 운행을 재개합니다. 도심공항은 6103번 리무진 버스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강남 노선의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으며 당분간 차량 5대로 하루 왕복 15차례 운행하면서 서서히 증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도심공항 터미널을 통한 항공사 탑승 수속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가뭄을 해결해줄 담비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어서 정부가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양돈 농가를 매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주범으로 꼽히는데 정부는 광역 울타리로 멧돼지 이동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구멍이 뚫린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리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장마철이 시작되고 태풍이 찾아오면 오염된 멧돼지 사체와 매몰지 토사 등이 유실돼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감시팀을 가동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훼손되거나 유실됐을 우려가 있는 매몰지 150여 곳을 골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감시 대상 수계는 기존 4개에서 남한강과 금강까지 6개로 늘렸고 만약 매몰지가 훼손되거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오염 우려가 있으면 매몰지를 옮기거나 없애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부의 노력에도 매년 반복되고 발견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발병한다면 농가 피해는 물론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물가에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최근 영상 촬영은 물론 환경 감시, 재해 예방의 배달까지 실생활에서 드론 활용이 크게 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정해진 코스만 비행하거나 강풍 등 급격한 날씨 변화에는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이 우산이 날아가는 강풍도 스스로 뚫고 가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 양회영 기자입니다. 피자와 콜라를 실은 드론이 날아갑니다. 2.6km를 자동 비행한 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난해 세종 호수공원에서 진행된 드론 피자 배달 시범 서비스입니다. 최근 드론은 영상 촬영과 각종 배달은 물론 농사일에다 환경 감시, 안전 진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해진 코스만 날아야 하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이 바람 등 악천후 날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AI를 적용해 몇 가지 변수만 바꿔도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겁니다. 연구진은 바람 상태를 사전 학습한 AI 드론을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12분 동안 비행시켰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지 확인해보니 기존 드론보다 오류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우산을 쓰기도 어려운 정도인 최대 초속 12.1m의 강풍 속에서도 드론을 비행시켰습니다.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강풍임에도 AI 드론은 팔자 모양의 경로를 그리며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AI 드론이 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드론을 개조한 것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drone is actually very standard and very easy to manufacture. For example, this computer is called Raspberry Pi. It's super cheap. It's like $50, and it's very easily accessible, and it's very accessible. And this motors is also very, easily accessible. 또 날씨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AI 기술은 드론뿐 아니라 다양한 로봇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can make the air ride more smoother and more comfortable and so on, because it can actually handle these turbulent wind conditions better.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드론이 날씨와 상관없이 도심을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진압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공간 전체를 감지하는 CCTV에서 불을 발견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인공지능은 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 온도를 측정하고 가짜 불이면 비화재로 판단합니다. 진짜 불로 판정되면 바로 소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화재 원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화기가 가동돼 그 주위에 물이나 소화제를 뿌려 진압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수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진압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시스템의 화재 감지 정확도 목표는 18%. 하지만 센서를 조합해 정확도를 더 높였습니다. 또 물이나 소화액을 최대 65m 이상까지 분사할 수 있어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재도 진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탐률을 줄이기 위해 복합 센서를 3가지 모듈을 구성을 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98% 화재 감지 정확도보다 더 높은 100% 화재 감지 정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소형화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군이 함정에서 피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자율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류창고나 초고층 아파트, 산불 위험 지역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세계적으로 액화 천연가스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10년간 연구 끝에 기존 소재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선박 연료 탱크를 개발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만 톤급 대형 석유 운반선에 액화 천연가스,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합니다. 탱크 하나의 무게는 300톤, 저장 용량은 1,600톤입니다. 특이한 점은 연료 탱크의 소재가 고망간간이라는 점. 기존에는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소재는 가격이 높고 작업 공정도 까다로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고망간간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을 지난 10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25%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국 업체에 기대거나 가격이 비싼 그런 소재들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제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높였고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액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선박의 시장 규모는 1000여 척 정도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늘 전망입니다. 선박이나 그런 가스들을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선박들이 시장이 아주 급격히 확대될 거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을 국내 조선업계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고망간간 연료 탱크의 독자 개발이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 바로 람사르 협약인데요. 국내 1호 람사르 협약 습지는 강원도에 있는 해발 1280m 대암산 용늪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로 출입이 통제됐던 용늪이 2년 만에 다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용늪에 다녀왔습니다. 해발 1280m, 강원도 인제와 양구의 경계인 대암산 정상. 하늘과 맞닿은 곳 짙은 안개가 쉴 새 없이 휘몰아치기를 반복하길 수차례. 마침내 용늪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넓은 초원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습지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용늪. 1년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나무 구조물을 따라 용늪을 거닐면 숨어있던 습지 식물이 인사합니다.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부터 형형색색의 야생화까지. 탐방객들은 용늪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금방이라도 용이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와 닿아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용늪 바닥은 추운 기후 탓에 식물 사체가 썩지 않고 퇴적된 2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m 깊이 2탄층에는 우리나라 수천 년 생태 자료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나이와 비슷해서 4,300년에서 5,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평균 4,5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이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용늪은 사실 그 가치를 몰랐던 80년대 초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며 둑을 쌓고 일부 2탄층을 퍼냈습니다. 그 당시 그 군인들은 그 2탄층에 대한 그런 습성을 생태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이 다 새가고 결국은 스케이트장도 못 만들고 습지만 파괴시켰던 거죠. 이후 군부대를 이전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벌인 끝에 다시 건강을 찾고 있는 용늪. 보존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쯤 대출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에서 7.1% 수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상단이 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도 2.75에서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와 이에 연동한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기준금리 상승폭만큼만 높아져도 연말에는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 대출금리의 상단은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최고금리 수준이란 점에서 실제 모든 대출자의 체감금리가 8%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대장암은 폐암, 위암에 이어 우리나라 남성이 많이 걸리는 3대 암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탓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대장암의 원인과 진단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박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대장암인데요. 우선 대장암이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대장암이란 대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대장 자체는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관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로 대략 1.5m로 굉장히 큽니다. 대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장과 직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암의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 생긴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 통칭하고 저희가 다 합쳐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암인데요. 대장 안에 가장 안쪽 벽에서 생긴 점막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침묵의 암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궁금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많은 대장암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생긴 대장암은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빈혈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좌측에 생긴 대장암은 주로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대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원인이 없이 빈혈이 있다든지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대변이 가라앉는 증상이 있다면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실 거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대장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폐암과 위암 다음으로 이제 발병이 많은 암이 바로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이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대장암 유병률은 약 28만 명입니다. 네. 주요 암종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암종인데요. 남성에서 2위, 여성에서 3위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장암은 2019년에 약 2만 9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암종 중에 한 4위에 해당됩니다. 남녀 각각 3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남성 2위, 여성 3위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성에게 좀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저희가 일단 남녀가 더 많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표준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장암 표준화 발생률이 남성에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원인으로 찾는 것들은 남성이 훨씬 더 이제 흡연을 많이 하고 술 더 많이 마시고 운동을 더 안 하고 더 많은 이제 고기와 가공육을 먹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자들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설명 방법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대장암의 발생을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남성들이 좀 더 이제 환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위험 인자 몇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장암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이라든지 장질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돼 있고요. 이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더 궁금하실 건 생활 습관인데요. 운동 부족이라든지 붉은 고기 섭취 또는 소세지 같은 가공육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등이 대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가족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유전성 질환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발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대장암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용종이 정확히 뭔가요? 용종 궁금해하실 건데요. 대장 용종은 이제 점막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이 돼서 대장 안쪽 벽에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근데 대장 용종이 다 같은 용종이 아니고요. 과형성 용종, 과호성 용종, 염증성 용종 같이 암으로 안 가는 비종양성 용종이 있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선종성 용종, 선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입니다. 보통 이제 이 선종이 전체 용종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0에서 50% 정도의 이 용종은 그대로 놔두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용종을 초기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암으로 발전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용종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이제 자르고 나서도 이제 크기와 분화도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틀리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선종의 크기가 1cm 미만이면은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이제 1% 이하지만은 2cm 이상이 되면은 35% 이상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적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육모 형태가 많거나 또는 이제 세포 분화도가 나쁠수록 암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시간이 짧아지고 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대장 점막에서 발생해서 생긴 용종이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증식하고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형성, 좀 진행되면 고도 이형성, 이제 중간 단계 그런 걸 거쳐가지고 진행성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용종암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종을 그냥 두게 되면은 10년 후에는 대장암이 한 8%, 20년 후에 24% 정도 이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종의 대장암 진행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니까 이제 그 사이에 대장 내시경을 꼭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아주 일부 선종에서는 암으로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용종을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시는 건 저는 좀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말고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한 또 다른 진단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사실 확실한 표준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쓰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변 검사하고 가상 CT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대장암 검진 방법이 이 대변 검사인데요. 이 대변에서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훨씬 편한 방법이지만은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서 정확도가 떨어지겨서 아주 이렇게 진단의 목적으로 쓰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스캔을 이용해서 가상 CT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듯이도 장 청소는 해야 되고요. 이제 가스를 부풀려서 이제 대장 내시경 기구는 넣지 않고 네. CT를 촬영해가지고 이 CT를 재구성해서 대장 내 이제 병변을 찾는 검사 방법이라서 이제 기구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지만은 이제 내시경 중에 보이는 용종을 제거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최선의 진단법은 이제 직접 보고 거기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또 제거도 하는 그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장암을 발견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진행 상태에 따라 좀 틀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조기 용종 상태로 있는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절제로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대장암은 좀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주요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하는 개복 수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덜 째고 하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채소 침수 수술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대장암의 이제 병기에 따라서 항암 화학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좀 약간 차별성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끝에 가까운 직장암은 이제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주로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요즘에는 그런 치료들이 더 유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이가 있는 경우, 멀리 이제 원격으로 이제 암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항암 화학 치료가 주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 걸리는 게 최선이겠죠.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위험인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 활동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예.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이제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와 또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대장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종이 대장 내시경이 발견된다면 제거해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특히 이제 선종이 좀 큰 경우는 자주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좀 작은 선종 같은 경우는 간격을 두고 또 다음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하는데 네. 매운 음식도 이 대장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지금 그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재는 매운 음식하고 대장암과 연관성을 지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네, 좀 먹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대장암은 증상이 초기에 없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 같은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박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해서 나일론 원료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안광진, 김용환 교수팀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리그닌에서 탄소화합물과 방향족 화합물을 추출해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과 아디프산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공정으로 특허 출원을 했으며 최종 생성물을 얻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부분을 개선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세계 최고 성능의 기계학습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민수 교수팀은 기계학습 시스템의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렬 연산자 융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IBM의 시스템 DS와 비교 평가한 결과 딥러닝 모델의 처리 속도를 최대 8.8배 높였으며 텐서플로우나 시스템 DS가 처리할 수 없는 초대규모의 모델과 데이터도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규모의 모델이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단순히 컴퓨터 클러스터의 규모를 증가시켰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어떤 연산자들끼리 서로 융합하는 것이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지 판별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 과학 영재들이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 8개 분야에서 창의력과 탐구력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학생 47명을 포함한 공식 대표단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생들이 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보다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코로나19를 과학의 시선으로 체험해보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을 과학원리로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전은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3층 특별 전시실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체 내 에너지 분배 통로인 채관수를 늘려서 토마토 생산성을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황일두 교수팀은 채관 발달을 억제하는 단백질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없앤 토마토로 실험한 결과 저해 정도에 따라 채관수가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식물체 내 에너지 분배 능력도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향상된 에너지 분배 능력에 따라 토마토 과육수와 중량, 당도 등이 유의미하게 늘었다면서 채관수 제어를 통한 에너지 분배 최적화 기술은 토마토뿐 아니라 벼나 콩, 감자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펠탑 높이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질 경우에 한반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공룡이 멸종한 원인으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중 유력한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소행성 충돌입니다. 작은 천체라고 해서 소행성으로 불리지만 지구에 충돌했을 때의 위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소행성을 추적하면서 지구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천문학자 문홍규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